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이른 아침, 다홍빛 유니폼을 입은 노인이 경비실에서 나와 우산을 펼쳤습니다. 76세 강재훈 경비원은 매일 같은 시간에 아파트 단지 곳곳을 순찰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의 일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에이, 저 양반 또 돌아다니네. 일동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젊은 남자가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강재훈은 그 말을 똑똑히 들었지만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쳤습니다. 그의 굽은 등과 느린 걸음걸이는 오랜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듯 했습니다. 좀 쉬라고 해도 안 쉬어. 저러다 어느 날 쓰러지면 골치 아프다니까. 주민들의 수군거림은 일상이었습니다. 강재훈은 1980년대 초에 지어진 이 청송 아파트 단지에서 20년 넘게 경비원으로 일해왔습니다. 낡은 아파트처럼 그도 이제 노후했고 많은 주민들에게 그저 풍경의 일부로 취급받았습니다. 아,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등교하는 초등학생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재훈은 비로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어른들처럼 그를 판단하지 않았죠. 특히 이 아이 민수는 가끔 경비실에 들러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민수야, 학교 가는 길에 비 조심해. 강재훈의 거친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민수는 활짝 웃으며 뛰어갔고 강재훈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그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순찰을 마친 강재훈은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에게는 안식처였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비상 연락망이 붙어 있고 구석에는 작은 전기밥솥과 도시락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아무도 모르게 간직한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습니다. 강재훈은 잠시 그 서랍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열어볼까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는 경비실 창문을 닫고 빗물이 고인 곳을 쓸었습니다.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확인하고 배달원들을 점검했습니다.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그는 항상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강경비, 저기 쓰레기 좀 치워줘요. 벌써 세 번째 말하네. 오동에 사는 박 여사가 지나가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재훈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쓰레기는 박 여사의 아들이 던져놓은 것이었지만 그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그의 원칙이었으니까요. 늙은이가 뭘 안다고 저러고 있대. 노후 아파트 지키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인생이지 뭐. 점심시간 단지 내 벤치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들의 대화가 바람을 타고 강재훈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잠시 날카로움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재훈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6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그 사이에 순찰과 청소, 택배 보관, 간단한 시설 점검을 반복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단지 근처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 혼자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주말에도 특별한 일정은 없었습니다. 가끔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초라해 보이는 경비원이 한때 목숨을 걸고 적진을 누비던 북파공작원이었다는 것을 1968년 21살의 나이에 특수부대에 자원 입대해 목숨을 건 임무를 수행했던 그의 과거를, 그가 밤중에 때때로 악몽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는 이유를, 오후 순찰 중
강재훈은 잠시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래 걸을 때마다 왼쪽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50년 전 임무 중 입은 상처의 흔적이었죠.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던 강재훈은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북한 국경을 넘었던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5명의 동료와 함께 강을 건넜습니다. 물살은 차갑고 거셌지만 그들은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목표 지점까지 이동했습니다.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북한군 시설의 정보를 수집하고 돌아오는 것. 하지만 실행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강재훈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민수야. 그래, 괜찮아. 잠시 생각에 잠겼었어. 강재훈은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펴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표정 변화 없이 산책하던 길을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경비원이 되셨어요? 젊었을 때는 뭐 하셨어요? 민수의 순진한 질문에 강재훈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북한에 잠입해 목숨을 걸고 정보를 수집했다고, 동료들이 하나둘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다고, 귀환 후에도 국가에 의해 버려졌다고, 군인이었단다. 그냥 평범한 군인.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민수는 더 묻고 싶었지만 강재훈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진 것을 보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강재훈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금속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작은 메달, 그리고 반으로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재훈과 4명의 젊은이들이 군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진지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강재훈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진 속 5명 중 살아남은 것은 자신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임무 중 사망했거나 귀환 후 고문이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가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희생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메달은 비공식적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상관이 몰래 건네준 용맹이라고 새겨진 작은 동메달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는, 그러나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증표였습니다. 접힌 종이는 동료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었습니다. 강재훈은 가끔 그 이름들을 소리내어 읽으며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기억해야 했으니까요. 김민석, 박준호, 이상현, 정태우. 그는 작은 목소리로 이름들을 불렀습니다. 각 이름마다 얼굴이 떠올랐고 추억이 함께했습니다. 민석의 호탕한 웃음소리, 준호의 재치 있는 농담, 상현의 진지함, 태우의 따뜻한 배려. 모두 젊은 나이에 사라진 동료들이었습니다. 강재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의 삶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과거와 모두가 무시하는 현재. 그 사이에서 그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강재훈은 마지막 순찰을 위해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그는 각동 입구와 주차장을 점검하고 놀이터와 쓰레기장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동 주차장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는 낯선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검은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강재훈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50년 전 훈련받은 감각이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남자의 행동과 특징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키 약 180cm, 체중 약 70kg, 왼손잡이, 걸을 때 약간 절뚝거림.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한 채 강재훈은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돌아 나왔습니다. 내일 아침 순찰 때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그는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유니폼을 갈아입고 경비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오늘도 특이사항 없음. 매일 같은 문구를 적으면서도 강재훈은 수상한 남자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이 없었고 불필요한 혼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야간 경비원이 도착했습니다. 강재훈은 간단히 인수인계를 마치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하늘은 50년 전 북한 땅에서 봤던 하늘과 똑같았습니다. 누가 알겠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알겠어. 이 늙은 경비원이 한때 국가의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요원이었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 그가 겪은 공포와 상실, 그리고 배신의 순간들을. 누가 알겠어. 그가 아직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난다는 것을. 주민들은 그저 늙은이라 부르며 무시했습니다. 에이, 저 양반 맨날 쭈그려 앉아 있잖아. 노후 아파트 지키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인생이지 뭐. 주민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강재훈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초라해 보이는 경비원이 한때 목숨을 걸고 적진을 누비던 북파 공작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운명이 그에게 또 한 번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매서운 바람이 아파트 단지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강재훈은 야간 경비원이 갑자기 아파서 대신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경비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시간이 늦어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새벽 2시, 강재훈은 몸을 일으켜 순찰을 나갔습니다. 추위에 관절이 아팠지만 그는 묵묵히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각 동 주변을 살폈고 주차장과 놀이터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3동 지하 주차장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강재훈은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끄고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법, 소리 없이 걷는 방법, 이 모든 것은 50년 전 특수훈련에서 익힌 기술이었습니다. 그 기술들이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의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차장 구석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금속 도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분명 강도였습니다. 강재훈은 잠시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남자의 키는 약 175cm, 체격은 다부진 편이었습니다. 훈련된 눈으로 봤을 때 아마추어 범죄자로 보였습니다. 강재훈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소리를 들은 강도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세요? 강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재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입니다. 거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강도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러다 눈앞에 놓인 경비원을 보고 안심한 듯 얼굴에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비켜, 늙은이. 강도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소리 지르면 찔러버릴 거야. 그냥 가던 길이 나가.
강재훈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의 눈빛만이 약간 날카로워졌을 뿐입니다. 그는 천천히 손전등을 내려놓았습니다. 젊은이, 그만두고 돌아가시오. 아직 늦지 않았소. 강재훈의 차분한 목소리에 강도는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그는 칼을 더 단단히 쥐고 강재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시끄러워. 비켜, 안 그러면 다치는 건 너야. 강도는 주먹을 휘두르며 강재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재훈의 몸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강도의 공격을 측면으로 피하면서 동시에 매서운 손놀림으로 강도의 손목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강도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고 강재훈은 단 3동작 만에 강도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으악! 나 달라고. 강도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강재훈은 강도의 팔을 뒤로 꺾은 채 무릎으로 그의 등을 눌렀습니다. 76세 노인의 몸이라고는 믿기 힘든 정확하고 강력한, 그러나 군더더기 없는 동작이었습니다. 젊은이, 진정하시오. 경찰이 올 때까지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거요. 강재훈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 그의 호흡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강도는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뭐야 저 노인네가? 강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늙은이가? 강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강도를 그 자세 그대로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경찰 순찰차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왔습니다. 2명의 젊은 경찰관이 주차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강재훈이 손전등으로 위치를 알렸습니다. 경찰관들은 현장에 도착해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인 경비원이 단단히 제압하고 있는 강도의 모습은 그들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이제 맞겠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강재훈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표정 변화는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강도에게 수갑을 채우고 일으켰습니다. 이 할아버지, 사람 아니에요. 강도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보통 노인 같지 않다고요. 뭔가 다르다고요. 경찰관은 의아한 표정으로 강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노인 경비원이었습니다. 다만 눈빛이 조금 다를 뿐이었죠. 깊고 날카로우면서도 동시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 사람을 제압하신 거예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강재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 군인이었습니다. 기본적인 호신술을 배웠죠. 그것은 진실이었지만 모든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단순한 호신술이 아니라 적을 제거하기 위한 치명적인 기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정도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강도를 데리고 떠난 후 강재훈은 다시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왼쪽 무릎은 더욱 아파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부상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순찰을 마친 강재훈은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내 한 알 삼켰습니다. 그리고 방금 있었던 일을 경비일지에 간략히 기록했습니다. 새벽 2시 15분경 3동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절도 시도 범인 제압. 경찰 인계 완료.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 춤추듯 내려왔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강재훈은 오래전 겨울밤을 떠올렸습니다. 1969년 12월 북한 국경 지역. 그와 동료들은 눈보라 속에서 목표 지점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공포 그리고 긴장감이 그들을 짓눌렀지만 그들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중요한 정보를 얻었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팀원 중 한 명, 민석이 북한군에게 발견되어 교전 끝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시신조차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강재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동료의 죽음, 국가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모든 것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군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그는 항상 자신에게 말해왔습니다. 비록 지금은 평범한 경비원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군인으로서의 원칙이 살아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아파트 단지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강재훈은 피곤했지만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고 몇몇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어젯밤에 강경비가 강도를 잡았대. 정말? 어떻게 저 나이에? 경찰이 깜짝 놀랐다던데. 강재훈은 그들의 대화를 들었지만 표정 변화 없이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오전 9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박 과장이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강 씨, 어젯밤 일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강재훈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정말 용감하셨어요.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안전하네요. 박 과장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강도를 새 동작으로 제압하셨다던데 사실인가요? 강재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박 과장은 더 묻고 싶었지만 강재훈의 표정이 더 이상의 질문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 강재훈은 평소처럼 도시락을 먹기 위해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학교 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강도를 잡으셨어요? 민수의 눈은 호기심과 흥분으로 반짝였습니다. 강재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단다. 하지만 별거 아니었어. 어떻게 잡으셨어요? 진짜 무술 사용하셨어요? 태권도? 유도? 강재훈은 아이의 열정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냥 옛날에 배운 걸 사용했지.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우리 반 친구들에게 자랑할래요. 민수는 신이 나서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강재훈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은 언제나 그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그는 조용히 주목받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고 그에게는 안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이 아니라 사복 차림의 형사였습니다. 강재훈 씨?
형사가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재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강재훈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예상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의심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형사는 경비실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강 씨, 제압 방법이 상당히 전문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특수훈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재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에 기본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느 부대에서 복무하셨나요? 이 질문은 위험했습니다. 북파 공작원의 활동은 여전히 대부분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특수부대였습니다만 오래된 일이라. 형사는 강재훈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은 전문가의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거짓말을 감지하는데 익숙한 눈이었죠. 혹시 6.25 참전 용사이신가요? 강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후에 군 복무를 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듯 했지만 그는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서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덕분에 지역 내 연쇄 차량 절도범을 검거할 수 있었어요. 혹시 더 기억나는 일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형사가 떠난 후 강재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의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흥분되는 감정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강재훈은 꼿꼿이 서서 강도를 제압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여전히 군인 그대로였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경찰관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뭐야 저 노인네가? 강도가 경찰차에 실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강재훈의 귀에 분명히 들렸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을 뿐이었으니까요. 50년 전과 마찬가지로 그날 이후 아파트 단지는 술렁였습니다. 강도 사건은 삽시간에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고 강재훈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무시하던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관찰했습니다. 아니, 저 경비 아저씨 정체가 뭐야? 주민 한 명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속삭였습니다. 들었어? 강도를 한순간에 제압했대. 무슨 특수부대 출신이라던데. 다른 주민이 대답했습니다. 소문은 점점 과장되어 갔습니다. 어떤 이는 강재훈이 태권도 구단이라고 했고 다른 이는 베트남전 특수부대 장교였다고 했습니다. 모두 진실에서 멀지 않았지만 정확한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강재훈은 그것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실제 정체, 북파 공작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원치 않았으니까요. 강재훈은 평소처럼 경비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아침 순찰, 우편물 분류, 방문객 확인, 단지 내 시설물 점검. 그러나 내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과거가 다시 그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사건 일주일 후 한 노인이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노인은 강재훈과 비슷한 나이였지만 더 노쇠해 보였습니다.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강재훈 씨 맞습니까? 노인이 물었습니다. 강재훈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누구십니까? 노인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봉구입니다. 7기. 기억나십니까? 그 말에 강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7기. 북파공작원 7기 요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시기에 훈련받고 임무를 수행했던 동료였습니다. 봉구, 정말 자네였군. 강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있었나? 난 자네가 죽었다고 생각했겠지. 봉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자네가 살아있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네. 뉴스 보고 알았어. 강도 잡은 이야기 말일세. 강재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과거가 다시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어디서 이야기할까? 강재훈이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겨울이었지만 오후의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봉구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아직도 피우나? 강재훈이 물었습니다. 이것밖에 남은 게 없어. 봉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는 10년 전에 끊었네. 건강이 안 좋아져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지만 할 말이 많으면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지냈나? 마침내 강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럭저럭이지. 봉구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귀환 후 정부에서 버려진 건 자네도 알다시피 이것저것 직업 바꿔가며 살았어. 택시 운전도 하고 경비도 하고 공사장에서 막노동도 했고 지금은 연금 받으며 겨우 살고 있지. 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비슷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그들의 존재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북파 공작원들은 정부의 비밀 작전이었고 냉전이 끝난 후에도 그들의 활동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상도 명예도 없이 그들은 사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강재훈이 물었습니다. 봉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대부분 세상을 떠났어. 박정호는 10년 전 간암으로, 김성진은 7년 전 돌아가셨고, 오영수는 자살했다는 소식 들었어. 강재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훈련받고 함께 목숨을 걸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부분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자네, 왜 날 찾아온 건가? 강재훈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봉구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훈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 좋은 의미가 아니라네. 강재훈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무슨 뜻인가? 최근에 우리 7기 대원 중 2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어. 공식적으로는 사고사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강재훈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이명섭과 정태현. 2달 전에 연달아 사고로 사망했어. 명섭이는 교통사고, 태연이는 가스 누출로 질식사했대. 강재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명섭과 정태현은 모두 뛰어난 요원들이었습니다. 특히 정태현은 생존 전문가로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스 누출 같은 단순한 사고로 죽었다는 것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나? 강재훈이 물었습니다. 봉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 하지만 느낌이 좋지 않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했던 임무. 그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위험한 정보일 수 있어. 강재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오래전 그 일을 잊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1972년에 그 임무,
북한 고위 인사의 암살 계획에 관한 정보를 빼내오는 임무였습니다. 성공했지만 귀환 과정에서 팀원 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지금까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강재훈이 물었습니다. 봉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누가 알겠어?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나도 늘 주변을 경계하고 있네.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공원의 한적한 분위기와 달리 그들의 마음은 과거의 그림자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연락처 남기고 가지. 강재훈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알려주게. 봉구는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 강재훈에게 건넸습니다. 조심해, 재훈아. 우리는 이제 노인이지만 아직 완전히 잊혀진 건 아니야. 봉구가 떠난 후 강재훈은 오랫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강재훈은 서랍 속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과 메달 외에도 작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쳐 다시 한번 그 이름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명섭, 정태현. 그들은 이제 노트에 작은 십자가가 표시될 것입니다. 죽은 동료들을 기억하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재훈은 평소처럼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 더 자주 보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그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강 씨, 괜찮으세요? 어제부터 좀 달라 보이시는데. 관리사무소장이 물었습니다. 강재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저 좀 피곤할 뿐입니다. 점심시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정민호가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에 열정적이었고 직원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강 씨, 점심 같이 하시죠. 제가 김밥 사왔어요. 강재훈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소장과는 그저 업무상 관계였을 뿐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비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 씨, 혹시 젊을 때 무슨 일 하셨어요? 강재훈은 음식을 씹는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강재훈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나라를 위해 일했지요. 정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군인이셨군요. 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일했습니다. 어떤 특수부대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정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재훈은 잠시 정민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재훈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밀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민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실례했습니다.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날씨, 아파트 관리 문제, 최근 뉴스 등. 하지만 강재훈은 계속해서 정민호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질문에는 무언가 특별한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정민호가 떠난 후 강재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봉구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재훈은 정민호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정민호, 47세, 3년 전부터 청송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아파트에서 비슷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그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특별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재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봉구, 정민호라는 사람 알아볼 수 있겠나? 내가 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데 뭔가 수상해. 봉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아볼게. 아직 연락되는 사람이 몇 있으니까. 통화를 마친 후 강재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는 저녁의 고요함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는 이제 그 평화를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그를 따라잡고 있었으니까요. 이틀 후 봉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훈아, 그 정민호라는 사람. 전 정보부 소속이었어. 2000년대 초반까지 정보부에서 일했다는 기록이 있어. 강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확실한가? 확실해. 내 정보원이 있어서 확인했어. 조심해, 재훈아. 그가 왜 너에게 접근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의도는 아닐 수 있어. 통화를 마친 후 강재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민호가 과거 정보부 소속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평범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일까? 그날 밤 강재훈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봉구의 방문, 정민호에 대한 발견, 동료들의 의문의 죽음, 모든 것이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재훈은 일찍 일어나 주변을 살폈습니다. 특별한 점은 없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파 공작원 시절 단련된 그의 직감은 위험을 예감했습니다. 경비 근무 중 그는 불현듯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정민호에 대해 직접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근무를 마친 후 강재훈은 정민호의 집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호는 아파트 단지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강재훈은 주택 맞은편 카페에 앉아 정민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녁 7시경 정민호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밤 10시경에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특별한 점은 없었지만 강재훈은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의 감시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셋째 날 밤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정민호는 밤 11시경 갑자기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른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고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재훈은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잠입 기술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정민호는 한적한 거리를 지나 도심 외곽의 한 창고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 주변은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강재훈은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습니다. 정민호는 창고 앞에서 잠시 주변을 살폈고 그 모습은 분명 경계하는 전문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간 정민호를 따라 강재훈도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창고 창문을 통해 그는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안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봉구가 언급했던 북파 공작원 7기 생존자 중 한 명인 이승우도 있었습니다.
강재훈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왜 정민호가 이승우와 만나고 있는 것일까? 그의 마음속에 의심과 혼란이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재훈이 몸을 돌리기도 전에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강재훈 씨, 왜 여기 계십니까? 그 목소리는 바로 봉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강재훈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봉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봉구, 자네도 이 모임에 관련 있는 건가? 봉구는 웃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모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에 관리소장이 깊은 호기심을 품게 됩니다. 봉구의 안내로 강재훈은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고 넓은 공간 안에는 6명의 남자가 원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호, 이승우, 그리고 얼굴이 익숙한 3명의 노인들. 모두 북파공작원 7기 출신이었습니다. 전원이 고령이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재훈이 왔구나. 이승우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7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50년은 되었나? 강재훈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모임인가? 왜 나를 감시한 거지? 정민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감시가 아닙니다. 선배님. 보호였습니다. 보호? 강재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봉구가 강재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해 줄 때가 됐어. 앉게, 재훈아. 강재훈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고 몸은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그의 본능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할게. 봉구가 말했습니다. 이분은 정민호 요원이야. 국가정보원 대북 특수임무팀 소속이지. 정민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재훈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정원? 그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위장입니다. 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선배님을 가까이서 보호하기 위한 임무였습니다. 이승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훈아, 이제 우리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국가에 버림받았어.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고 보상도 명예도 없었지. 하지만 최근 상황이 바뀌고 있어. 강재훈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상황? 봉구가 테이블 위에 서류 폴더를 올려놓았습니다. 북파 공작원의 존재를 공식 인정하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야. 50년이 지나서야 말이지. 강재훈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존재는 국가기밀이었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국제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죠.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고 자신들의 희생과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 강재훈이 물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 이승우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한 거지. 역사의 한 페이지로서. 정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법안이 완전히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국정원에서는 이미 북파 공작원 생존자 명단을 작성하고 그분들의 증언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재훈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과거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죠. 악몽, 죄책감, 그리고 잃어버린 동료들에 대한 기억. 그 모든 것이 그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럼
내가 왜 감시를 받아야 했지? 강재훈이 물었습니다. 봉구와 이승우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마침내 봉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은 이래, 재훈아. 우리를 노리는 세력이 있어. 1972년 그 임무와 관련해서 강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1972년 임무. 그가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임무였습니다. 북한 고위 인사의 암살 계획에 관한 정보를 빼내오는 임무였죠. 성공했지만 2명의 동료를 잃었고 그 자신도 왼쪽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게. 강재훈이 말했습니다. 정민호가 폴더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이 김정욱입니다.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한국에 잠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재훈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왜 우리를 노리는가? 강재훈이 물었습니다. 이승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1972년 그 임무에서 우리가 빼내온 정보 때문에 숙청된 고위 인사의 아들이야. 복수를 위해 온 거지. 강재훈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과거의 임무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다니. 그는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명섭과 정태현. 이 사람이 죽인 건가? 강재훈이 물었습니다. 봉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 완벽한 위장술을 가진 프로지.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았어. 정민호는 더 많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지난 3달간 그는 북파 공작원 7기 생존자들의 행방을 추적해왔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을 보호하려 노력했지만, 하지만 그가 왜 지금? 강재훈이 물었습니다. 50년이나 지났는데. 이승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북한의 프로파간다야. 북파 공작원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돼.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위협했던 침략자가 영웅으로 추앙받는 걸 원치 않는 거지. 특히 1972년 임무는 북한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 강재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왜 관찰당했는지, 봉구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그리고 동료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강재훈이 물었습니다. 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김정욱을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선배님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내게 접근한 거군. 강재훈이 정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강도 사건 이후 선배님의 정체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강재훈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강도를 제압한 사건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고 그로 인해 그의 특별한 기술이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김정욱 같은 사람에게는 완벽한 단서가 되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강재훈이 물었습니다. 봉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를 잡을 거야. 늙었다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정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님들, 이건 국정원의 일입니다. 위험한 작전의 민간인이. 이승우가 그의 말을 자르며 웃었습니다. 민간인? 자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린 이미 죽음의 문턱을 수십 번 넘나들었네. 김정욱 같은 놈은 우리가 더 잘 알아. 강재훈도 슬며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임무에 대한 긴장과 기대, 그리고 동료들과의 유대감. 그는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계획이 있나? 강재훈이 물었습니다. 정민호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김정욱이 이번 주말 서울에서 접선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마도 다음 타겟에 대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겠죠. 다음 타겟이 누구지? 봉구가 물었습니다. 정민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강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강재훈 선배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배님이 1972년 임무의 팀장이셨으니까요. 강재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팀장으로서 마지막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북한 고위 인사의 숙청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정욱의 입장에서는 그가 가장 복수하고 싶은 대상일 것입니다. 함정을 설치하자. 강재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끼가 되겠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 재훈아. 봉구가 말했습니다. 강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그는 내가 아직 자신의 존재를 모른다고 생각할 거야. 그 틈을 이용하자. 정민호는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강재훈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재훈은 천천히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생활하면서 김정욱을 유인할 것입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주변을 감시하고 김정욱이 접근하면 붙잡을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야. 이승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재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해온 일 중에 안전한 게 있었나? 모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위험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청춘을 바쳐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들에게 이번 임무는 마지막 봉사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합의된 거군. 강재훈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도록 하지. 회의를 마친 후 강재훈은 봉구와 함께 창고를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우린 여전히 임무 중이네. 봉구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인가 보지. 두렵지 않아? 봉구가 물었습니다. 강재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려움?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책임감, 그리고 정의감. 두렵지만 해야 할 일이라면 하는 거지. 우리가 항상 그래왔듯이. 두 노인은 밤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날카로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재훈은 평소처럼 경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망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정민호와 국정원 요원들이 24시간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봉구와 다른 북파 공작원 동료들도 교대로 주변을 감시했습니다. 며칠 후 궁금증이 커져가던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정민호가 강재훈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고 강재훈에게 진솔한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혹시 젊을 때 무슨 일 하셨어요? 정민호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강재훈이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나라를 위해 일했지요. 정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재훈은 쑥스러운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네. 그날 저녁 강재훈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오래된 금속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 메달, 그리고 명단이 담겨 있는 그 상자는 그의 과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게. 곧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 거야. 강재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 김정욱이 있을 것입니다. 그를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재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강재훈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아직 고요했고 새벽 안개가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찰을 돌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직감은 뭔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우편물을 분류하던 중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주소도 발신인도 없는 흰색 봉투였습니다. 강재훈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고 한문으로 세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보복시 마이너스 복수의 시간. 강재훈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김정욱이 보낸 메시지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즉시 정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봉투를 받았네.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정민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들렸습니다. 조심하세요, 선배님. 지금 바로 지원 인력을 증강하겠습니다. 강재훈은 봉투를 증거물 봉투에 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정욱은 분명 가까운 곳에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아파트 단지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강재훈은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는 시선이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위협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파트 단지는 퇴근하는 주민들로 분주해졌습니다. 그 속에서 위험을 감지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강재훈은 정민호로부터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배님, 김정욱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아파트 근처에서 목격되었어요. 지금 바로 가서 모시겠습니다. 강재훈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그의 정체, 그리고 동료들의 희생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질 때가 온 것입니다. 드디어 온 것이군. 강재훈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끝을 맺을 시간이야. 그날 밤 강재훈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 앉아 오래된 사진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50년 전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을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임무 중에 목숨을 잃었고 또 몇몇은 귀환 후 고문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들의 희생이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소. 강재훈은 사진 속 동료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에 인정받지 못한 희생에 대한 마침내 풀어낸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재훈은 여느 때와 같이 경비실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가 인정한 영웅이었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인물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일부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강재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수락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이야기 그리고 동료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재훈 씨, 북파 공작원으로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강재훈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매 순간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조국을 위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귀환 후 50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을 때의 심정은 어떠셨나요? 강재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수행한 임무가 부정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국가기밀이었고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공개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지금 젊은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강재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자유와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 희생을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강재훈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와 희생에 감동받았고 북파 공작원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책에서 지워졌던 그들의 존재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몇 주 후 국방부에서는 북파 공작원 기념관 건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강재훈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의 경험과 기억이 역사를 기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강 선생님, 기념관 건립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기억과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정확한 역사를 기록할 수 없습니다. 강재훈은 이 제안을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함께 싸우다 떠난 동료들의 이야기도 정확히 기록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기념관 건립 준비를 위해 강재훈은 자신이 간직해온 물건들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메모, 그리고 북한에서 가져온 작은 물건들까지 모두 그의 역사의 일부였고 이제는 국가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경비실에서 일하던 중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학교 과제물로 보이는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역사 숙제가 있어요. 우리 주변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야 하는데 할아버지에 대해 써도 될까요? 강재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민수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영웅이 아니란다. 그저,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세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요. 강재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인정일지 모릅니다. 국가의 공식 인정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바라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강재훈은 평소처럼 경비실 앞 의자에 앉아 그 풍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봉구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아, 내일 기념식에 갈 준비는 됐나? 봉구가 물었습니다. 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준비됐어. 다음 날은 북파 공작원 추모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는 첫 공식 행사였고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강재훈과 봉구를 비롯한 생존자들은 특별 초청되었고 임무 중 숨진 동료들을 기리기 위한 위령비도 제막될 예정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나서야 이런 날이 오다니
봉구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우리 동료들이 마침내 인정받게 되었군. 두 노인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그들의 동료들도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기념식 당일 강재훈은 특별히 준비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가슴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받은 북파공작원 유공 훈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휘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수많은 세월을 견뎌온 그의 몸.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50년 전과 다름없이 강인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군 장성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그에게 존경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기념식이 시작되고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 숨겨진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북파 공작원 여러분, 그리고 임무 중 산하하신 분들, 여러분의 희생과 용기를 국가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위령비가 제막되는 순간 강재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석에는 임무 중 숨진 동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들의 이름이 이제 역사에 기록된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하리라. 강재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강재훈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주민들이 환영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웅 강재훈 할아버지를 환영합니다. 강재훈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민수가 달려와 그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TV에서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강재훈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네, 뭐예요? 나라를 위해 일한 건 자랑이 아니었단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강재훈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되는 거란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주렴. 민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강재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이미 훌륭한 아이야, 민수야.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강재훈의 단순하면서도 진실된 말이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제 강재훈은 여전히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지만 그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늙은이가 아니라 모두가 존경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냈다는 내면의 평화였습니다. 강재훈은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한 건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76세 노인의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삶의 철학 앞에서 우리는 모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재훈과 그의 동료들의 이야기는 역사책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그들의 희생과 용기를 배우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강재훈은 이제 경비실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봅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여전히 경비원 유니폼이 있고 그의 가슴에는 이제 북파 공작원 유공 훈장이 빛납니다.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한 그는
이제 평화롭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강재훈은 경비실을 나서며 밝게 인사합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 느리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언제나 젊고 강인합니다. 진정한 영웅의 모습입니다.